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FOMC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부터 FOMC부터요. 기준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됐고 한 명 빼고 항상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마이런 이사 빼고는 11명이 모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물가 둔화 정체 때문에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 상황이고 페드와치 보니까 올해 인하 확률이 올해는 이제 제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는 건데 일단 투심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거는 근데 연초에는 최소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었던 그렇죠. 것 같고 네. 전쟁 나고 나서는 사실 금리나 기대감은 일단 물 건너갔다고도 다들 생각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FOMC에서 그걸 뭐 확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충격을 받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었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은 지금보다는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거냐, 그쵸. 아니면 이제 단기전으로 끝이 날 거냐, 이제 거기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전에 끝이 난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연내에는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근데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내년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장기화됐을 때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네. 장기화에 대해서 자꾸 뭐 유가 급등하면은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가 침체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 둔화도 사실 나오면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슬슬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걸 얘기하기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수치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전쟁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전쟁의 효과를 이제 가미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 가가지고 전쟁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가 변수니까 그건 앞으로 지켜봐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그걸 지금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금리 인하가 뒤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사실 바이오도 강했었고요. 오늘 완전 전형적인 종목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유가하고 그다음에 환율입니다. 1,500원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 1,500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자꾸 이제 기억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지금 환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본 역시도 지금 엔화 약세 구간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전쟁 이후에는 기타 통화들이 다 약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이게 뉴노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1,500원 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은 길게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는 결국은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또 결국은 장기화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겠죠? 이 부분은? 그 부분은 결국은 수급이 완전히 꼬였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유가 $100라고 하니까 다들 공포심을 얘기를 하는데 네.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2008년에도 150불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2008년에 그 소비자 물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사이다 같은 게 1,000원 안팎이 1,000원이 안 됐었고요. 네. 엄청 오래전 이야기를. 2008년 어차피 그 당시에 $150 갔었으니까. 네. 그 김밥 같은 거는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였잖아요. 지금 4,500원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 유가 $100를 가지고 공포심을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저는요. 네네. 그거는 크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진짜 이제 석유 수급이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유가는 $100가 아니라 엄청 많이 찌겠죠. 네.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이걸
뭐 문제가 될 것 같이 막 네. 공포심을 갖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주식 이야기,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2조 거의 3조 가까운 금액, 어제도 거의 2조 6천, 오늘 2조 8천을 팔았고요.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은 한 2,500억을 어제 팔았던 만큼 그 이상을 좀 되사는 그런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파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걸까요? 리스크 때문에? 복합적이죠. 일단 리스크 회피 측면도 있고 네. 현금화하기 쉬운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도 FTSE 지수 리밸런싱 있었지만 그렇죠. 그 편입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강제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 네,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우리가 속해 있다 보니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의 비중도 있고 예. 그러면 여타국가보다 우리가 강하면 자연스럽게 커팅이 또 나와야 되는 네,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으로 해서는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는 네. 걸 보면 두 회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총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정리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평균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에는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큰 틀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생각하면? 저는 뭐 그게 큰 의미가 부여될 상황이었었으면 진작 끝이 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130조까지 찍었던 예탁금이 이제 100조, 11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매수를 해서 줄은 걸까요? 매수를 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연초에 펌핑이 엄청 심하게 됐을 때 네. 잔뜩 기대감 갖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 가고 빠져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슬쩍 발을 빼고 싶겠죠. 잘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 일부 이탈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지금 MF 쪽으로 많이 옮겨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장이 좀 편안해지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맥락으로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시자금 추이 보니까 115조 정도 되네요. 115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는 반대 매매들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신용 잔고 추이는 한 33조대로 계속 쭉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의미 있는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3,000원이었던 삼천당 제약이 오늘 시가총액 1위가 되는 말 그대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21조가 되었고요.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가 한 23조, 25조까지 갔었나요? 네,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아니라 알테오젠, 네, 그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오늘 삼천당 제약은 급등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요. 반대로 알테오젠은 오늘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까요? 바이오 섹터로 돈이 들어오는 걸까요? 지금 섹터 전반을 놓고 보면 바이오 섹터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코스닥 쪽 전반으로 들어오는 느낌. 네. 앞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쪽은 사주잖아요. 그게 거래소는 일단 팔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네. 코스닥은 정부가 지금 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서포팅을 지금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수급적으로도 좀 편안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지수가 갇힐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종목 장세 흐름 패턴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 쪽이 당분간은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코스닥 업종 내에 있는 것들이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 좋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펙스 투자를 그렇죠.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러면 투자를 늘리면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문제 생기니까 에너지 안보 얘기 나오면서 뭐 태양광, 풍력 오늘 막판에 수소는 갑자기 급락했던데 네. 뭐 소위 말해서 그린 에너지라든지 원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네. 코스닥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거 말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었던 네, 쪽으로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순환매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수급이 조금 달라진 데는 이제 ETF 출시들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코스닥 액티브 액티브 ETF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들어왔던 게 코스닥 기술이전 바이오 ETF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ETF 출시는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래소가 막히는 게 보이니까. 네. 그리고 또 코스닥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밸류를 산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니까. 네. 리포트 자체가 네. 나오는 게 커버되는 회사 수가 한 130개? 그 네. 내외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ETF가 훨씬 편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 안 했나요? 매니저가 한 번 걸러가지고 그렇죠? 네. 소팅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네. 일단 검증은 어느 정도 매니저를 통해서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시장에 관심이 있고 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 ETF도 좋은데 네. 매니저들이 커버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가지고 한번 추가 수익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한 번 더 스터디해보는 네. 것도 괜찮다. 아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통상 우리가 코스닥 ETF 보면 코스닥 비중순으로 사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액티브 펀드를 보면 진짜 매니저들 성향대로 담는 것 같아요.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소형주 진짜 작은 종목들 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종목장을 확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많이 뒷받침하는지 코멘트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승강제 이슈도 있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신뢰를 생각을 한다면 코스피도 이제 사실 이런 뭔가 정책적인 뒷받침 이후에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 코스닥도 실적을 생각하면 조금은 물음표가 아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책발로 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책발로 만약에 그냥 본질 가치 무시하고 올라가면 나중에 다시 또 그거는 네.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육성책도 좋고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계속해가지고 체질 개선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종목들 몇 개 이렇게 지켜보면은 사실 지금 주가 많이 급등하는 것들이 손이 선뜻 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괴리를 코스닥이니까라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했다가 나는 수익만 내면 나오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모두가 편한 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건 역시 ETF인 것 같고, 네네.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업종이 좋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는 찾아볼 여력이 있는 건 있다, 여전히. 예. 섹터로 보신다면 어느 쪽 섹터를 계속 보고 계시나요? 저는 바이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소부장에서도 약간 일부가 있는데, 네. 소부장에서도 솔직히 손 안 나가는 것들이 있고, 지금. 그렇죠, 당연히. 네.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 외에는 뭐 휴머노이드는 사실은 저는 뭐 현대차 쪽 외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2차전지? 그 네 가지죠. 네. 2차전지 섹터에서는 지금 딱히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 코스닥에는 없어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 이슈나 테마에 흔들리시면 매번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평가라는 것은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공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평생 지켜줄 검증된 투자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532 법칙을 기반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평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줄 기계적 수익화 루틴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기준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95%의 개미를 이기는 단 5%의 필승 공식으로 더 이상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8주 완성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4회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 이론 강의뿐 아니라 배운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라이브 수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2달만 집중하세요. 8주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려도 뉴스가 쏟아져도 투자가 쉬워집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저 이건희와 함께라면 꾸준히 성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